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이슈 체크인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바이오입니다. 사실 저희가 코스닥 이야기를 방금 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정부의 코스닥 부양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다는 건 그동안 다소 쉬엄쉬엄했던 바이오주들도 이제는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닥 시장과 바이오의 연결고리 한번 짚어볼까요? 뭐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시장에 수급이 몰려와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바이오가 가기 위해서는 코스닥으로 수급이 몰려와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환경 자체가 코스닥으로 수급이 몰려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코스닥 내에서 바이오 섹터에서 흔히 말하는 큰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지금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알테오젠의 목만큼 다른 바이오주들에게 흔히 말하는 수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코스닥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전히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오 혹시 투자 포인트도 저희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일단 제가 바이오 섹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바이오는 많은 분들이 뭐 이런 흐름 자체가 그 기술 이전과 관련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 물론 이런 부분도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바이오를 봐야 할 시기는 왜 이걸 봐야 되냐? 결국은 정부의 부양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부양 정책의 수혜주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이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오를 올리기 위해서는 코스닥을 올리기 위해서는 바이오를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단순히 수급만으로는 갈 수는 없죠. 결국에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최근에는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이죠. 물론 알테오젠이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 실망시키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로얄티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는 한 5%는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다가 이번 2% 정도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실망을 했지만 중요한 건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 다른 기업들도 또 추가 기술 이전과 관련된 기대감이 또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보신 것처럼 글로벌 메가 트렌드 신약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메가 트렌드라는 건 뭐 ADC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어느덧 항암 시장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만 시장 자체도 지금 계속 성장을 하죠. 예전에는 주사제였다가 네. 이제는 경구제로 바뀐다라는 거고요. 주사제와 경구제가 바뀌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 주사를 맞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무서워서. 그러다 보니까 주사 때문에 내가 흔히 말하는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못 받은 분들이 오히려 경구 치료제로 바뀌면 말 그대로 그냥 알약을 먹으면 네. 훨씬 더 이제 용이하니까 훨씬 더 이제 기존에 원래 처방전을 안 받던 사람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물론 일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살을 빼는 의지가 주사를 맞는 공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네. 더 클 것 같아요. 미용에 대한 의지가. 아,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그 흔히 말하는 비만 치료제 자체가 가격이 그렇게 싼 건 아니거든요. 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비싸고 우리나라도 뭐 보통 보면 40만에서 50만 원 정도를 하니까 한 달에 이거를 흔히 말하는 이제 마음을 먹고 가는 거는 뭐 저는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면 피부과가 망했어야죠. 피부과는 다 아픈 걸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주사잖아요. 레이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커지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미용에 대한 의지는 주사로 제가 보기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구제와 관련 부분이 긍정적이냐고 하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사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에게 접근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경구제가 제약사들에게 유리해요. 아, 주사제를 만드는 것보다 경구제를 만드는 게 훨씬 쌉니다. 그 알약을 만드는 거죠. 거. 예, 그러니까 기존에 나오고 있는 네. 흔히 말하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사제는 그리고 이 주사제라는 것 자체가 앰플만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지 않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비만 치료제 뭐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같은 경우가 주사를 보면 그냥 일반 주사 같진 않잖아요. 네. 뭔가를 많이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주사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제약사에서는 돈이에요.
그리고 대량 생산에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제약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샘플만, 그러니까 앰플만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경구제 알약만 만들면 빠르게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보면 아시는 것처럼 물론 요즘에는 최근에는 좀 흔히 말하는 공급이 좀 풀려서 풍기 현상이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알약으로 만들었을 때가 훨씬 공급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비만 치료제 시장이 흔히 말하는 훨씬 더 캐파가 커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노린다는 점에서 경구용 치료제가 늘어난다라는 건 긍정적인 거고, 그게 어쨌든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 관련 기업들에게도 수혜가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요즘에는 경구용으로 많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일치한다. 이렇게 봐서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은 계속 이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지금 현재 정부는 어쨌든 코스닥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뭐 최근에는 어제죠. 어제 이제 그 연기금이 좀 국내 주식을 조금 더 많이 사게 하라는 이야기도 좀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건 뭐 제가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모든 정부 정책의 포커싱이 주식으로 돈을 몰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요. 그렇다면 결국은 코스닥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기업이 국민성장펀드도 만들고 연기금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이왕이면 정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미는 산업에 네.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는 이 투자 관련, 이 성장 관련 5대 분야의 AI 바이오 모델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는 바이오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주도의 수급이 뭔가가 형성이 된다면 거기에 투자되는 흔히 말하는 섹터는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코스닥을 올리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총 상위주를 올려야 되는 거고요. 보이신 거 이게 지금 코스닥이고요. 제가 왜 이거 왜 80%냐 하면 그 뒤에는 너무 종목들이 작아요, 비중이. 예, 뭐 0점 몇도 있고 뭐 2% 이렇게 굉장히 작아서 큰 의미가 없어서 나머지를 생략을 하고요. 핵심 바이오 코스닥 내에서 핵심 섹터는 제약, 반도체, 배터리, 로봇입니다. 요 흔히 말하는 이 네 가지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니까 코스닥 시장을 띄우려면 그럼 결국 이 네 가지 섹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확실히. 제약 바이오가 크죠. 네. 거의 40%입니다. 그럼 이 말은 지금 삼성전자 코스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5천까지 갔잖아요. 그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35%의 흔히 말하는 비중을 집중을 하니 지수가 그만큼 올랐잖아요. 네. 그럼 이 말은 바이오가 40%잖아요. 그럼 여기 40% 비중이 되는 섹터에 수급을 집중하면 지수를 끌어올리기가 쉽겠죠. 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유입이 됐을 때 이런 바이오 섹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14%긴 한데 이거는 거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의 흔히 말하는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네. 이 두 기업을 제외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는 지금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는 뭐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업황을 굉장히 잘 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는 사지 마라고 해도 지금은 사야 될 섹터거든요. 그런데 네. 거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흔히 말하는 기대치까지도 지금 붙어 있다.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또 많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이슈로 보더라도 바이오는 지금 현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핵심 종목들을 보면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관련 부분은 단순히 수급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신기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 앞전에도 조단위의 기술 이전 관련 이슈 계약이 있었고 거기에 버금가는 추가적인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또 이제 바이오를 육성한다. 코스닥 시장을 육성한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의 수급이 몰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물론
주가 차트를 보면 와 너무 많이 갔는데 네,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어서 부담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런 종목을 공략하실 때는 내가 한 번에 지금 다 모든 비중을 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이 지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전문용어로 포머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심해요. 예, 나는 안 샀는데 네. 나만 남겨두고 너무 올라갈까봐. 그래서 너무 지금 소외감을 느끼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런 종목을 급하게 들어가시면 항상 뭐든지 급하게 먹은 거면 체하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한두 달 만에 끝날 시세는 아니에요.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쨌든 코스닥 시장이 흐름을 좋을 거라 보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생각을 하고 투자 흔히 말하는 내가 매수 타이밍을 하루에 잡지 마시고요. 저는 한 달 정도로 조금 넓게 잡아서 떨어지면 추가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것과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부재에 따른 이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오늘의 종목 기내식 궁금하시죠? 이 종목은 특히나 전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종목과 함께 전략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QR코드 소통방 통해서 친절하고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스캔으로 돌아오셔서 많은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솔직히 반도체를 이야기 안 하면 너무너무 서운할 것 같습니다. 앞서 기상도에서도 다뤄봤었는데요. 삼성전자가 HBM4를 다음 달부터 엔비디아와 또 AMD에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SK하이닉스의 단독 보도도 나온 상황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단독으로 공급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아직도 그 시선이 혹시 동일할까요? 아직도 저는 여전히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놓고 보면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이게 주식이라는 건 주가 자체가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벌어다 드리는 흔히 말하는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냐라는 거죠. 그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지금 벌어다 드리는 돈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쌉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제가 반도체 관련 쪽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쨌든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소부장 관련 기업들 딴에서는 덜 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안 간 종목. 근데 네. 그들 종목이 실적이 안 좋냐? 아닙니다. 실적도 역시 좋은데 주가가 잘 안 간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반도체 쪽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화영 MC가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 HBM4 공급 관련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맞습니다. 네. 반도체에게는. 2025년, 2024년이죠. 그때 당시도 반도체 관련 소부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한번 급등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급락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도 똑같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추가적인 이 HBM 납품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정작 못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실망감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실망감이 아닌 거죠. 실질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또 저는 오늘 이화영 MC가 이 질문을 저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관련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SK하이닉스가 지금 HBM3입니다. 그건 네, 4는 네. 아니고 이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납품을 했다라는 이슈는 왜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네. 흘려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걸 그냥 SK하이닉스가 납품을 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네. 생각보다 HBM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에 HBM을 납품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네. 지금까지 엔비디아에는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아닌 기업에 HBM을 공급해주고 싶어도 못 공급해줬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SK하이닉스에게 여유가 생긴 겁니다. 물론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흔히 말하는 이런 쇼티지는 공급 부족, 품귀 현상은 네.
결국은 해소가 돼요. 오.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공급했던 곳이 엔비디아 한 곳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공급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납품처를 좀 다변화한 거잖아요.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네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거죠. 고객사가 다변화됐다라는 점. 이런 점이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에게도 수혜죠. 엔비디아에게 납품을 했네. 근데 그 구간을 좀 약간 여유가 생긴 걸 SK 하이닉스가 그걸 기회로 맺혔구나. 다른 네. 납품처를 확대했네라고 해석하면 양쪽 모두 긍정적인 흔히 말하는 뉴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장기적 말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그 항로가 조금 더 재편하기에 유리하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내가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라고 따지면 삼성전자가 모멘텀은 더 많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엄청 많이 강조를 했고 주요 제가 수혜 섹터라고도 많이 말씀드렸던 네. 파운드리 업황과 관련된 부분도 또 추가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이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지금 시점에서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삼성전자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 방송을 출연하고부터 단 한 번도 제가 빠진 적 없이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웬만한 흔히 말하는 뭐 파운드리 뭐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파생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아니지 않습니다. 여기도 네. 반도체 관련 쪽이고 조금 더 파생되는 건데 뭘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저는 통신 장비입니다. 이것도 단순히 5G 통신 장비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반도체 시장의 성장, 그러니까 AI 시장이 커지면서 같이 커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해가 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려면 지금 이게 로봇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로봇 섹터가 막 급등하다가 최근에 한동안 배터리가 많이 움직였죠. 로봇과 배터리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보면 이게 흔히 말하는 같이 연결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배터리, 그러니까 로봇을 돌리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가 수혜주가 됐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AI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 AI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통신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시장에서 통신 장비 쪽도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포인트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지금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일단 핵심적인 이슈는 유럽에서 화웨이가 퇴출됩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통신 보안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화웨이를 퇴출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자주 나왔었는데 지금까지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유럽도 아는 거죠. AI 산업 자체가 이제 흔히 말하는 국가 전략 산업인 거예요. 여기서 보안 관련 문제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대응을 하다가 올해 들어서 완벽하게 세게 이야기가 났어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퇴출됩니다. 네. 그래서 법안까지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유럽 내에서 화웨이 통신 장비를 깔아놨던 네트워크는 강제로 걷어내야 돼요. 강제로 걷어내서 새로운 통신 장비,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그러면 결국은 이건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미국 관련 기업이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통삼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통삼사가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5G 관련해서 처음에는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 한동안 안 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통화 품질도 안 좋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통화를 흔히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또 우리 이통사들이 돈을 또 많이 벌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흔히 말하는 비난이 많을 수밖에 없죠. 국민적인 비난. 거기에 아시는 것처럼 뭐 그 개인정보 뭐 이런 거 이 침해가 이런 부분 또 계속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올해는 또 이통 3사가 다시 투자를 재개한다라는 거죠. 투자를 재개한다라는 건 결국은 통신 장비 쪽에 수급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는 5G인데요. 이제는 6G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누구 입에서 나왔냐? 네. 젠슨왕 입에서 나왔어요. 오. 젠슨왕이 AI 랜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6G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다라는 거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이게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럽 화웨이 퇴출한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출됐을 때 그러면 얼마나 큰 흔히 말하는 우리가 수혜가 될 거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흔히 말하는 그 압박에도 불구하고 네.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은 30%가 넘습니다. 우와, 엄청나네.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30%라는 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를 누가 메울까? 유럽의 에릭슨과 노키아가 메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ZT 이것도 역시나 중국이라서 안 되죠. 그러면 이 두 회사를 합치면 40%, 50%. 네. 이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강제로 철거가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를 삼성전자가 그다음에 에릭슨, 노키아가 이 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에릭슨, 그다음에 노키아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네.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오.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학습 시장이었어요. 결국은 통신을 하더라도 이렇게 큰 데이터 센터, 중앙센터에서 여기서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 학습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엣짓단, 우리가 뭐 예를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학습한 걸 가지고 활용해서 뭔가 AI가 움직여야 되고 이건 아직까지는 발전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엣지 컴퓨터가 뭐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체감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갤럭시 휴대폰을 사면 네. 사진 이렇게 할 때 휴대폰이 흔히 말하는 이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네. 이렇게 이 AI로 이렇게 지우개 있잖아요. AI 지우개. AI 지우개를 지울 수가 예, 있어요? 지울 수 있는 거. 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엣지 컴퓨팅이에요.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 하나가 자기 스스로 AI로 생각해서 하는 거. 예, 그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앞으로 이게 더 확산이 돼서 로봇,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자율주행 이렇게 점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통신과 관련된 부분이 아주 흔히 말하는 뭐 아주 빠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로봇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통신이 굉장히 빨라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물론 자율주행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통신 관련 부분은 아주 빠르게 송신을 해야 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5G도 이게 흔히 말하는 전파 방해가 심해서 너무 고주파니까 이것도 흔히 말하는 커버를 하려면 엄청난 많은 투자가 되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통사들이 투자를 안 했는데 그거보다 더 고주파수 역대인데 네. 여기에 6G는 커버리지가 가능할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능하지 않다. 네, 않다고.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6G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소비자용, 우리가 이제 B2C라고 하잖아요. 네. 소비자용으로는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건 B2B, 기업용으로만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 대신에 그렇죠.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네. 거예요? 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로봇이잖아요. 네. 물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가정용 로봇도 나오고 하겠지만 지금은 결국은 산업 현장에 로봇이 뛰어들 가능성이 높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핵심은 이건 거예요. 멀리 통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공장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로봇이 움직이는 로봇의 활동 반경 안만 커버만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6G가 가능한 거예요. 아. 이걸 엔비디아가 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처럼 일반적인 흔히 말하는 이런 이 데이터가 몰리면 이걸 흔히 말하는 이게 분산해주고 하는 걸 AI를 접목시켜서 조금 더 빠르게 분산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엔비디아가 나오고 있는 AI 랜인 거고요. 네. 이게 결국은 6G 시장을 조금 더 빨리 개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5G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는 5G에서 6G와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간다. 일반적으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비자용은 아니지만 산업용으로는 기업용으로는 6G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가 보면 결국에는 이 종목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라갈륨이죠. 지라갈륨 이제 전력 증폭기를 많이 이제 이 국내에서 독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주파수대로 넘어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전력을 증폭시켜야 돼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가 독점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일반 방산용은 고주파수 영역대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흔히 말하는 방산, 그러니까 이런 이 무기들 간에도 통신이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와 관련된 부분도 이런 전력 증폭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 방산 모멘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방산 모멘텀 또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사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금은 방산이 더 높습니다. 예. 근데 이런 방산 모멘텀에서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통신 장비 업황이 다시 회복이 되면 기존에 원래 잘하던 것도 잘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커진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요 부분과 관련돼서도 또 상세한 이야기는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또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기내식이 혹시 어떤 종목이에요?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기내식인데요. 네. 역시나 통신장비 쪽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중요한 건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원래 주력 사업은 통신장비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통신장비 업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너무 흔히 말하는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뭐 커피숍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두 쫑크를 파는 것처럼 뭔가를 하나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하고 있었고 그렇게 새롭게 진출한 산업에서 지금은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로봇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로봇 섹터에 이 종목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로봇의 숨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봇에 대한 모멘텀의 통신 장비와 관련된 새로운 모멘텀이 지금 현재 다시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기내식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난 로봇도 너무 사고 싶고 네. 반도체 관련 부분도 난 너무 사고 싶은데 어떤 걸 고민해야 될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네. 뭐 쉽게 말해서 약간 짬짜면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 짬짜면 좋아한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늘 기내식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내식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통신 장비, 모멘텀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정말 끼 있는 종목처럼 보여집니다. 저희 문서진 기장과 함께 오늘 키워드 짚어봤고요. 오늘은 특히나 지금 시기에 집중하면 좋은 섹터들을 한번 공부해 본 것 같아요. 이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중장거리 전략으로 함께 가져갈 만한 기업이 있다면 더욱더 든든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만 저희가 오늘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문서진 기장의 종목 기내식이고요. 핵심 종목 기내식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저희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 딱 한 번만 하시면 오늘 언급된 핵심 산업의 주도주와 함께 또 투자 전략까지도 한 번에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종목 기내식은요. 문서진 기장이 직접 선별한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인데요. 대응하기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안전한 항로로 안내해 드립니다.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잠시 문서진 기장의 교육을 핵심 정리해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